작가의 우리 노벨 문학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또 책을 읽는 또 즐거움이 더 넘쳐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강 작가의 그 소설을 번역한 프랑스 번역가 피에르 비지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오정희 작가님의 바람의 넋을 읽고 네. 한국 문학을 접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아셨어요? 네, 이번에 인터뷰를 제가 다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바람의 넋을 샀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미리 읽고 왔어야 되는데 이 책은 못 읽고 전 유년의 뜰을 읽고 왔는데 네, 정말 남다르다. 네, 뭐 지금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냥 뭔가 평탄하게 읽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커다란 울림을 주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함께 하셨던 보배를 읽고 또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 보배라는 글을 어디에도 실으셨었는지 언제 쓰셨는지 궁금해요. 조금 됐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하와이의 그 사당수 구한 말 그때 이제 시절 1900년대 초기에 그러니까 그 시절을 다룬 그 소설 중에는 김영하 씨의 거뭇꽃이라는 그건 이제 뭐 이거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책인데 장편 소설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이제 출판사에서 기획물 비슷하게 이제 이주 노동자들 얘기 이제 그거를 해서 저한테 한 꼭지를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래서 저는 사진 신부라는데 이게 착안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픽션이죠. 뭐 어떤 자료를 가지다가 제가 그 중에서 자료를 찾아봤다면은 그 시절에 이화학당 학생들이 교복이 빨간 치마 저고리였다는 거 그를 자료로서 이제 취한 건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픽션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뭐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얘기하거나 이민사를 얘기하거나 뭐 이주된 사람들의 여러 부딪힌 문제들을 하려면 소설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 이런데 저는 그냥 어떤 아주 기본 값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생이라는 거, 우리 생이라는 게 어디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뭐 모르면서 살다가 어쨌든 어딘가 또 모르는 곳으로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그런 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절에 꽉 막힌 한국 역사적 현실 속에서 뭔가 그래도 자기라는 걸 찾아서 용감하게 나라 밖을 뛰쳐나간 여자들 그런 얘기들을 좀 잠깐 쓰고 싶었다. 이런. 네, 한 출판사에서 기획한 기획물에 올라왔던 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보배에서만 읽어보더라도 뭐 각자 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어떤 애환 같은 게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슬픈 역사를 좀 가지고 있고 또 힘든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을 짧은 글이었지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성의 삶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뭐 길게는 못 썼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걸 장편으로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혹시 이 글을 더 늘려서 더 길게 써주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한무숙 문학관에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무숙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이제 해마다 읽게 돼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여기 김옥희 관장님으로부터 그 전에 처음에 들은 게 돌아가신 무렵까지도 4권의 장편을 만들 자료랄까요.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좀 뭉클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삶이 이런 거라고나 싶고 저 역시 그게 쓰시려는 소설이나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연세에 4권의 장편 소설 거리를 감을 놓고서는 계셨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좀 더 욕심이 있었다면은
이것을 키워서 더 어떻게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제 얘기는 무슨 하와이 이민의 역사를 쓰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헤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 앞에 놓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또한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대처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그 마침내 이르게 되는 긍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키워서 쓴다 해도 뭐 여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소설이라든가 하고는 조금 다른 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바라는 거는 제가 좀 더 건강하고 뭐 이래서 그리고 정신력으로 강해져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욕심은 있어요.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바람이 있고요. 뭐 어떤 역사라는 것을 제가 궁금해한다기보다도 이 보배라는 인물과 그리고 또 보배를 시집 보내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리고 또 남편, 네, 참 말하지 말 길게 써 있진 않지만 뭔가 그 힘든 시절에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일했던 그 남편의 모습들. 그의 삶도 궁금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꼭 이 보배가 아니더라도 작가님의 또 손을 통해서 네,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바로 던지셨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한번 넘겨주시죠. 영등포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작가도 전반에서 작가 수업을 받고 있는 정규동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제가 가을 여자하고 환란하고 그 다음에 중국인 거리 또 저녁의 게임 이거는 읽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또 보배를 주시니까 참 선물을 받은 느낌이에요. 우리 오정희 소설가님은 항상 이렇게 제가 지금 뭉클하거든요. 또 이거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미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참 매력적인 역시나 매력적인 그런 소설가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고우신 것이 아닌가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중국인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의 게임에서 결국은 인간의 가치, 여성의 가치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환란에서 보면은 나라의 새싹으로 자라나 화약고를 거쳐 질풍노도를 겪고 산문의 시대를 마감하여 서정 시대로 접어들고 드디어 웅원의 서사 시대로 접어들은 지금 우리 오정희 소설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성의 가치가 그때 당시의 여성의 가치와 그 다음에 지금의 여성의 가치가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네. 여성의 가치가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이게 질문이라고 이 질문이신데, 네, 굉장히 네, 첫 질문부터 굉장히 무게감 있는 질문을 주셔서 우리 작가님과 네. 아니 근데 작가들이 이제 글을 쓰면서 항상 이제 그러는 게 사실 항상 좀 잘 안 되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뭐 이런 건 방송 언어로 나가면 X떡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기는 X떡처럼 써도 보거나 듣는 사람은 찰떡처럼 알아주기를 바라는 개떡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 말도 어눌하고 뭐 이러고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횡설수설 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정신도 없어져가지고 막 삼천리로 빠지고 막 그래요. 말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요즘에도 글을 쓰면서 결국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작가들의 비밀은 작품 세계의 비밀은 첫 작품에 있다.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원형질은 첫 작품에 드러난다 이런 소리들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깊이 있는 어떤 내면의 상처라든가 뭐 어떤 결핍 같은 것에서부터 문학이 생겨나는 것이지 충족이나 어떤 긍정과 희망의 힘으로 그게 생겨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 작품에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기 위한 안간힘들, 왜냐하면 써야만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 쓰고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할 때 제가 1968년도에 문단에 이제 등단을 했으니까 그때가 제가 20살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그럼 뭐 소설가가 되겠다 소리는 10살부터 해왔고 등단한 거 21살이고 제가 지금 5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그때 쓴 소설이나 그러니까 반세기를 훨씬 넘어와서 요즘에 제가 찾고 있는 소설들을 보면 그러니까 작가들 자신도 뭘 쓰면서 그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끌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뭐를 꼭 써야 되겠다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죠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속에 있었나 하는 것도 모를 근데 놀랄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니까 20살에 쓴 소설이나 80을 바라보는 지금 내가 쓰려는 소설이나 어떤 것에 딱 잡혀있는 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궁과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서의 그 항상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절대로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면 조금 반감을 느끼거든요. 페미니스트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여성의 어떤 그 생리적 저는 남성은 모르잖아요. 제가 여자니까 여자의 몸을 가지고 여자로 살아왔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라면 제가 써야죠. 인간인데 그것이 남성과 여성을 대비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20살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쓰려고 했던 것과 그 거의 6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의 내가 뭔가 시도하고 쓰는 것들이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여성적 존재라는 의식에서 참 벗어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쓰는 게 은연중에 그 계속 자궁에 대한 얘기. 자궁은 여성성이잖아요. 여성성이고 거울이라는 거는 일종의 자의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바라보고 여성의 삶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것이 또 바로 또 저로서는 저의 인간의 삶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여성의 가치라면은 우리가 생물학적 가치라는 거는 뭐겠어요? 그냥 종족 번식이죠. 그러니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몸이라는 뭐 이런 그러니까 조물주의 뜻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몸을 가졌다는 그런 아주 그 원초적인 얘기로 보면 여성의 몸이라는 건 생산하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성의 가치라기보다도 제 문학의 어떤 그 문학성이랄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고 보면은 깊이 어떤 여성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제가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1급 비평가들이 하셔야 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거의 마지막 질문 같은 질문이었죠. 좀 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나면 또 증언본 하겠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의 뭐 어떤 현 주소를 딱 말씀해 주셨다기보다도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어떤 여성이라는 그 상징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변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게 저도 예. 저 자신도 조금 놀라워요. 어떻게 60년 가까이 지나도 어떤 것에서 제가 그걸 붙잡고 있는가 계속 그것으로 회귀하는 거. 그렇죠. 사람이 어찌 보면 자기가 살아낸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가 아닌가 싶어서 작가님의 말씀에 전 또 동감이 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상처로 시작을 했고 그것은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질문도 좋고요. 네. 안 나오시면 또 제가 바로바로 던지죠.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살 때 글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소설가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무슨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가 눈에 안 띄죠? 그러니까는 그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제 칭찬도 받으면 아이들은 사실은 칭찬하는 하고 유도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전후 세대거든요. 전쟁 후에 유년기를 보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제 물론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하면 뭐 전혀 아니지만은 훨씬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불안한 부모 밑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불안한 이 시대를 제가 살아왔고 이랬어요. 그러는 중에서 어쨌든 전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예쁘거나 다른 재주가 있거나 해서 눈에 띄거나 남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글을 쓰면 장문을 지으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정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갖는 인정욕구.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글을 쓰면 칭찬을 받으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해 그 시절에는 책이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서점의 책방 주인이 되겠다. 그러면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바로 엊그제 우리나라에 온 그렇게 사실 생각하면 내 생에 못 만난 일도 아닌데 그 어린 시절에 생각에 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대문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와 떡잎부터 달랐다라는 생각. 아니 아무도 어떤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해서 나는 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잘 못하거든요. 못 쓰는 사람들은 잘 쓰기 때문에 내면에 그게 있으셨기 때문에 작은 칭찬들이 이제 와.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노벨 문학상을 내가 받을 수도 있겠다. 네. 아니 그때 아니요 그럼요. 애들은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또 그러면 다 노벨상 네네. 받겠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네. 저는 근데 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언제 그럼 나는 그래 좀 재능이 있다. 그냥 인정 욕구로서가 아니라 나 그래도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의 칭찬이 아니고서라도 그런 거는 네. 모르죠. 뭐 본인은 쓰다 보니 근데 그냥 그랬는데 결국은 또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학소녀라는 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굉장히 좋은 명분과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정말 그야말로 얼마나 멋을 부렸는지 제가 네. 다 교문에서 나오면서 침을 아무데나 다 뱉어서 침이 튀는 방향으로 그날은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와우. MBTI 검사 해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멋을 네. 공부는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여고생들 시시하고만 난 와. 대문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여고에서 말이지 유치하게 이렇게 살 수 없으니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지요. 그러니까. 와우. 침 좀 뱉어보시고 또 가출 경험을 가출도 해주시고. 하고. 네. 근데 결국은 부적응자죠. 학교 생활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정구 선수 했었어요. 정구? 선수. 네네네. 너무 작고 허약하니까 우리 부모 아버지가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는 몸이 약하니까 운동을 해야지 하고 중학교 1학년 막 이화여중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즐거워서 전교에서 제일 즐거웠어요. 그래서 라켓을 이렇게 옆에다 들면은 겨드랑이까지 올라왔어요. 라켓이 그렇게 즐거워서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운동을 시켜서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는데 사실 속셈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전에는 운동선수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은행이나 이런 데 취직을 했어요. 은행원으로. 그래서 은행에 소속된 지금도 실업팀 있잖아요. 운동선수하고 어느 연한이 차면은 이제 그만두고 은행원으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전쟁 후에 뭐 아이들은 많고 아주 힘들고 뭐 전북 쪽에 있는 기집애인데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로 앞일이 그걸로 열리기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구 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마에 소금이 앉는다는 게 뭔지를 알죠. 저는 아침에 해 뜨면서 시작해서 정구장에서 정구를 저 땡볕에 계속 땡볕에 정구를 치고 그러면 이마에 하얗게 소금이 앉아요. 정말. 그리고 별이 볼 때까지. 그리고 방학이면은 마산이나 이런 데 합숙훈련을 가서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체전
네. 거기도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간 적 있어요. 이런 이 이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전 처음 들어. 와,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할까요? 네. 선수셨군요. 근데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래서 좀 큰 편인데 그때보다 그 운동원에서 크고 그랬는데 체력적 조건이라든가 운동부 안에 그 어떤 그 운동부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뭐 군대 사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공지 왕따도 시키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도 문학소녀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응이 좀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운동선수들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은 운동선수들 수업에 안 들어와요. 시합 때 되면 뭐 단체 합숙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진도를 못 맞추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어 수학이 빵점이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은 외국어 더구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걸 전혀 배울 수가 없고 저는 발음 기호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니까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학교에서 그 공부 못한 아이들 운동부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이 이제 10 며칠이죠 오늘이? 오늘이 17일입니다. 17번이면 불러요. 7번, 17번, 27번 이렇게 불러서 읽으라고 하면 못 읽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와서 문제 풀으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수치심이라는 게 말아서 기가 빡 주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는 뛰는데 거기만 들으면 너무도 교실에 들으면 존재가 없는 거죠. 그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뭘 못해서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제 운동부예요 이러면 앉아 이러면 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예민했던 어떤 시기에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주눅듦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입시를 고등학교 입시를 봐야 되는데 그 떨어지면 그 동계 진학을 못하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죽어라고 외우는 거 공부를 막 해가지고 아마 문 닫고 들어갔을 거예요. 고등학교 붙긴 붙었는데 이런 지경이니까 거기다가 문학소녀 나는 문호가 되겠다는 게 공부를 안 할 수 있는 구실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침 뱉고 튀는 데도 돌아다니고 뭐 침 튀는 방향으로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예. 그 완구점 여인이라고 제가 68년도에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때 신춘문예 투고를 했는데 그게 그 주인공이 여고생이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때 쓴 글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쓴 글인데 대학 들어가서 뭐 보니까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고 그 작가가 된다는 게 뭐 저는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 학교를 갔는데 너무도 그 경험도 없고 그 뭐 세상 경험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가출했던 것도 대문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다 섭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밑바닥을 훑어야 된다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밑바닥을 뭘 어떻게 훑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혼자서 나갔다가 어쨌든 다시 잡혀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엉망진창을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도 역시 이제 나는 어떻게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학교도 안 나가고 막 이러다가 이거 한번 던져보자 이러고서는 한 달 좀 들어앉아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쓰고 이래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던져져 어떻게 돼가지고 이날에 이르기까지 좀 이제 그냥 살아왔죠. 와 대서사를 좀 듣고 온 것 같습니다. 가출을 했으나 돌아왔다기보단 잡혀 들어오셨군요. 네, 보통 어떤 좀 세상에 좀 부적응을 한다거나 어떤 아픔이 있으면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님은 뭔가 이렇게 파이터다운 좀 그런 기질이 있으시네요. 이겨내야 되겠다. 뭔가 글로서 좀 승화를 해주신 분이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그 초기에 쓴 그 20대 때 쓴 소설로 첫 창작집을 냈는데 저 자신은 그걸 가지고 그때 책을 가지고 내 청춘의 좀 처참한 자화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조금 의외인 게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처음 초기작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아까도 작곡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 20대 초반에 그 아주 힘들었던 마음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었고 뭐 그렇게 그랬는데
굉장히 내면에 그 방황이 심했어요. 열등감도 너무 강하고 그랬는데 그 결혼을 하고서 그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세상과 화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하고 그러면서 소설은 평범해졌죠. 사실 안정적이고 평범해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예술이 갖는 어떤 그 인생과 그 예술이 갖는 그 어떤 상충이랄까 그 모순점이랄까 그 부딪히는 어떤 것들이 지금도 그 저기 좀 조금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작가는 그 우리가 상책일 정도를 상처라고 스스로 막 딱지를 물어 암을 한번 집어 뜯고 하게 하면서 상체기를 상처라고 여기면서 뭐를 해가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가출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문학을 하는 포즈를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우리 관장님 맨날 좋아하시는 가슴은 어떻다고요? 머리는 차고 가슴 따뜻하게 하고 생활은 평범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 어떤 그 고귀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또 깊은 곳을 향해서 어떤 약한 곳을 향해서 우리 정신이나 이런 촉수는 놓지 않고 파가지만은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간장님한테 저도 많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시절에 그 서머셋 모음이 쓴 서밍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걸 집을 나가면서 그 책을 갖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문호가 될 생각이죠. 집을 나가서 세상을 밑바닥으로 또 방랑하면서 야인으로 살면서 대걸작을 써서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생각들을 했는데 그 서밍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서밍업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때 10몇 살 때 읽은 건데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기와 뭐 힘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많이 지식도 필요하고 뭐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더 많은 둔한 신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바닥바닥하는 것만으로는 이 중노동 오래 걸리는 중노동이라든가 이 세상의 중압 인생이 우리한테 주는 이 중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치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져버린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더 많은 둔한 신경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문학하는 삶에 대한 그 포즈 어떤 환상을 그때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 살면서 그 사실 많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그 낳으면서 제가 비로소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세상과의 화해 통로 이런 것들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30대 때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하면 어느 때나 다 사실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다 위기가 아니었다. 이게 내면의 위기가 아니었다고 생각될 때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 작가로서 어떤 안정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춘천에 가서 산 지가 지금 40 몇 년이 됐는데 지금 그때도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하는 게 사람들은 춘천이 굉장히 조용하고 살기 좋고 뭐 이렇게 좋지 않느냐 정말 고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때 가면서부터 연태까지도 생각하는 게 깃들이되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마음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깃들이지만 가족에게도 깃들이지만 길들여지진 않겠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에 중독돼 있잖아요. 산다는 이 삶 자체에 중독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독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비켜서야 이 삶의 모순이랄까 삶의 어려움이랄까 우리가 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참 힘들고 3, 40대가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시절에 저랑 동갑인 최명희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혼불의 작가.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이제 글을 쓰면서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과 우리가 수교가 안 돼 있을 때 그때도 배낭 하나 메고 어렵게 중국을 헤매면서 그 주인공들의 그 발걸음이랄까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독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80년대였는데 혼불 일부가 나왔어요. 책이 나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동업자로서는
남의 좋은 작품들 보면 이제는 이제 그런 시절 다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 항상 이렇게 누우면은 가슴이 천장에 가슴으로 탁탁 떨어지.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이 글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와 같이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뭐 어떤 경쟁력이랄까 뭐 질투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수동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한참 일해야 될 때 저는 그냥 가정 안에 묻혀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글도 잘 못 쓰고 이러는데 그 최명희 홈플을 보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뭔가 한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어떤 거울 앞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냥 팔뚝은 세탁부처럼 이렇게 막 빨래를 치대가지고 세탁부처럼 팔은 통통해지고 매번 애들마다 공문 수학 풀었니 구문 수학 풀었니 하고 소리 지르고 안 하면 야단치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보잘것없이 작가의 삶이라는 이런 건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금강경에 그러니까 뭐 이것과 이것이 금방 연결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어떤 시절에 제가 이제 금강경을 지는 뭐를 성경을 봐도 그렇고 불경을 봐도 그냥 봐야 된다는 뭐이기 때문에 봐도 소설책 보듯이 휙휙 넘기잖아요. 사실은 한 장을 보고 묵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휙휙 넘기서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긴 봤는데 어느 날 그냥 그걸 들춰보는데 거기에 첫 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저기 부처님께서 그 고도곤 그 어딘가 가서 뭐 영축산인가 뭐 어디서 법 뭐라 그래 금방 잊어버렸어. 하여튼 뭘 하시는 이제 대중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시는데 식사 공양하실 때가 되니까 일어나서 이제 바루를 들고 그분들은 그때는 7집을 돌아서 밥을 얻어가지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바루를 들고 나가서 걸식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다 잡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가사를 수하고 그리고 다시 강론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강연을. 근데 그게 굉장한 의미로 저한테는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너에게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고귀한 부처님도 스스로의 그 양식을 스스로의 그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의 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상에 충실해라. 너에게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고 그 연후에 뭐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뭔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은 위안이랄까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일찍 그걸 벗어난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서밍업을 읽으면서 어떤 그 문학하는 환상. 그러니까 결국은 글쓰기도 이게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전에 어떤 용돈을 좀 드리거나 하면은 말씀이 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니? 피를 찍고 뼈를 깎아서 한 돈을 내가 어떻게 받니? 이래요. 그러면 제가 엄마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난 벌써 죽었지. 그렇게 뼈를 깎고 피를 찍었으면 벌써 죽었지. 근데 글 쓰는 일이 그런 일 아니고 이건 역시 다 사람의 일이다. 얼마큼 그쪽에 더 능력이 있고 더 성실하게 더 뭔가를 더 비중을 두면서 했느냐 덜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역시 이건 역시 사람의 일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인간이잖아요. 배설하는 동물인 한에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 되는 생각 같은 게 들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40대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좀 호르몬의 변화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러니까 몸이 좀 살이 찌기도 하고요. 살이 찐 있고 이러니까 한 빼빼 마른 친구가 글 쓰는 친구가 아유 작가가 그렇게 뚱뚱해지면 어떻게 해 이래요.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요. 무슨 동물 보듯이 뭐 이렇게 좀 이래서 근데 제가 미국에서 토니 모리스를 보는데 뭐 도라묵광도 그런 도라묵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이상한 환상과 이미지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굉장한 자기 기만이고 어떤 허위의식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저를 좀 건강하게 하지 않았나. 응?
어떤 삐뚤어진 시각, 물론 우리는 굉장한 날카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고 남이 안 보는 건 사실 자기만의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의 어떤 병적인 것들을 좀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배울 때 처음 글쓰기 배울 때 보편적인 거, 아까 이제 여성의 가치 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병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병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감각과 병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부분만을 예각화시켜서 그것이 대세는 아니다. 뭐 그러니까 저의 문학은 아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막 횡설수설합니다. 말씀 맞춰주셨습니까? 네. 저희가 마치 미니 강연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17페이지에 이 말이 딱 우리 작가님의 그 마음을 정리해놓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삶의 어려움이 낯선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불안과 외로움과 축생과도 같은 평생의 노역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기도 했으나 그 어려움과 외로움이 또한 우리를 진정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그를 떠나보내고서야 알았다. 산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써내려가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예, 결국은 정말 그 어려웠던 우리 작가님의 그런 시간들이 또 그걸 이겨낸 후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먼저 계시나요? 예, 이제는 조금 우리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의 여의도의 작가도전반의 김혜주 선생님, 이문열 여동생 닮으신 김혜주 선생님 제자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다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에 선생님의 여러 작가 선생님 것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 유년 시절의 것을 썼습니다. 물론 점수야 풀로 잘 맞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보배라는 것을 이렇게 눈을 감고 안경을 안 가져와서 눈을 감고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그랬는데 아마 우리 김혜주 선생님 같았으면은 이렇게 좀 더 욕심껏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 작품이 더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그 하와이 이민에서 신혼생활 격동기 어려운 거 이런 걸 해서 글을 써서 출판됐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뭉클어 올랐어요. 제 마음은. 그래서 선생님 출판기념일 때 사인을 받고 사진도 찍고 저 역시 그때까지 저는 이제 신입생인데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굉장히 우울했어요. 어젯밤에 오발탄, 또 자유의 부인, 또 표류도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 가난한 이야기만 작가는 써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김혜주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책을 저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봤는데 분석을 하고 선생님 거 저녁 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3번 봤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성도 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있는 데서 또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작가 선생님들 책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수필이 좋구나. 나 이제 수필이 참 뭐 이렇게 뭐 일기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싫었는데 나는 글을 쓰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볼 수밖에 없구나. 늦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고 선생님 글이 여기에 살을 붙여서 더 약간 섹스 어필이라는 것도 있고 맛도 있고 멋도 있는 그런 글을 써서 발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뭉클뭉클 납니다. 저는 가능할까요? 저와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혜숙입니다. 네. 조혜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 계신 분께서도 예. 네. 저는 아이들의 학부모들과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3가지 정도 궁금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자화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인물들은 보통 작가의 일부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작가님의 인물들은 보통 이렇더라고요. 삶에 그렇게 생활에 묻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낯설매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꼭 용기 있다는 표현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해보는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냥 나아가 보는 그런 여성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까 그 이야기는 나왔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책의 보배의 모습이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답을 얻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 하면 이제 마침 며칠 전 저희 작가님 세대이신 저희 친정 엄마랑 한 서너 시간 이야기를 할 계기가 됐었는데, 결혼 전에 엄마의 삶과 결혼 그 20여 년의 삶이 굉장히 스토리가 길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 50여 년간의 삶은 아이를 길러냈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도 그렇게 이 보배라는 것을 보면 그 앞전의 삶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결국 결혼하고 나서는 낯선 세상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불안과 외로움과 축생과도 같은 평생의 노역이 우리를 진정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로서는 작가님의 인생을 들었지만 그 생생한 육성으로 한번 어떻게 지금 한번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듣고 싶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책 중국인의 거리를 저희 중3 딸과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감인지 듣고 싶다. 교과서에 실릴 수도 있다고 하니, 다른 어떤 것들을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니 듣고 싶다 했더니, 이 아이는 저랑 완전히 다르게 회충 먹는 날이 회충약 먹는 날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냐, 그러니까 문화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의 이제 어쩌면 남은 방향성은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드러내서 전혀 그냥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다다음 세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 어려워하셨어요. 아무 어려워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답을 얻었다고 하셨고,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보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성에 대한 저는 그 방금 질문 주셨던 그 부분이 13페이지에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의 실제 그렇죠, 삶을 그렇죠. 한 예. 문장으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한번 육성으로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정리를 회고하시겠는지. 네,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 하는 어떤 여성성이 약간 드러나 있잖아요. 평범하지만은 않은 약간 도전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 이런 여성상을 좀 그리셨는데, 이 보배를 떠나서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여성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작가님의 인생은 어떠셨나요? 인생은 어땠는지, 네. 맞아요. 그 한 문장으로 마지막에 그래서처럼 축약해 주셨던 것처럼 작가님의 그 어떤 길었던 결혼 후에 어떤 인생은 어떠셨나요? 그게요. 그게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렇기도 하고, 요새는 다 그 페미니즘을 얘기할 때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글을 많이 쓰든 못 썼든 중단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냥 문학과 모성을 거기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상사를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사유, 그러니까는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윤리, 하여튼 무엇을 봐도 그것이 문학적인 창으로 해석이 되고, 또 모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고 조금 그 당시로서 느껴졌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니죠. 근데 낳고 기르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느낌 같은 거, 이 세상 속에 내가 비로소 편입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아이들한테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욕을 먹기 수도 많이 그렇지만은 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중요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 엄마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냥 무슨 한각기념으로 뭐 쓰는 것이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는 아니고 근데 거기에 그 참 어렵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삶의 피로가 오잖아요. 30대 때 참 피로하고 더구나 작가라는 게 임무, 글을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독자들은 가차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네 껍질을 벗어라, 깨라, 네 거서 벗어 깨라고 굉장히 어떤 그 요구들이 있는데 사실 작가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건 없어요. 글에 어떤 그 뭐 읽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공익성을 느끼고 다 그렇겠지만은 작가 자신은 자기 상처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것들이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작가로서도 성공을 해야 되고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한 인간으로서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는 것도 그리고 남자랑 우리가 결혼 생활 한다는 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또 공통적으로 다들 이제 뭐 남자든 여자든 그 함께 사는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은 뭐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럴 때도 제가 아이들 두 손을 잡고 나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다 쓴 적인데 정말 그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학과 어떤 그 모성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상징성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 그 여성지들 그 전에 많았잖아요. 그러면 작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보면 박아서 선생님도 그런 사진이 있어요. 소반 있잖아요. 소반에다가 원고지하고 만년필 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글 쓰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상징 아니 어떤 표시잖아요. 그게 작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상을 가만히 보세요. 방금 식구들이 밥 먹고 나서 물행주질 친 상이라고 김치 냄새도 배있고 밥 냄새도 배있고 생선 비린내 새있어. 그거를 밥상을 둘레반상에 밥을 쭉 먹고 그걸 닦아내고 여자들이 비로소 거기다 온거질 얹어놓고 연필 놓고 하는 거거든. 그전 그 삶이 그런 거죠. 일상의 삶을 수행을 하고 뭐 이러면서 글쓰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좀 모를 얘기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 여성 작가들의 어떤 표상이 아닌가. 소반 위에 그 음식 냄새가 찬 냄새가 밴 소반 위에 음식을 그러니까 원고지와 놓고 거기서 비로소 자기 작업을 시작하는 거 뭐 이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 대체로 저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작가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걸 택하냐는 그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기질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로서는 그냥 다시 살아도 지금 이제 뭐 나는 왜 글도 더 많이 못 쓰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요번에 노벨의 계절이잖아요. 노벨상을 받고 뭐 이러니까 막 이제 소식들이 들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떠냐 하면은 우리 집이 일반 주택이에요. 텃밭이 있어요. 근데 지금쯤이면 고추들이 미친 듯이 달려요. 죽으려고. 막 그치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미친 듯이 고추가 열어요. 그러면 약도 안 치고 뭐 이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남을 죽어도 남아요. 그게 막 남으니까 우리는 할 걸 다 하고 뭐 뭘 먹겠어요. 영감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 건데. 근데 남편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이제 소쿠리로 이렇게 따와요. 한 두 소쿠리를 따왔어요. 따오고서는 이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죠. 이제 그 저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는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한쯤 지나니까 저게 시든다고 또 한숨을 또 좀 쉬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아이 그래 뭐 평생 해온 건데 아이 내가 좀 싫지만 해야지. 이러고선 이제 내버려 두라고 가서 이제 그리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마트에 가서 저기 소주를 사와야 되잖아. 고추 장아찌를 담그려면은 소주하고 간장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좋으냐, 빨간 뚜껑이 좋으냐, 파란 뚜껑이 좋으냐 물어봐서 빨간 뚜껑 소주를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후배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아, 그러냐고 참 잘 됐지. 우리도 받을 때가 됐지. 이제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했더니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소주병을 따가지고 장아찌를 담그면서 굉장히 쓸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응? 그렇게 하고 아니, 뭐 이런 거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를 좀 그러니까는 뭔가 너무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고 너무 엄마로서의 생활, 주부로서의 생활에 매몰되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보면 여기로서 글쓰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글 쓰는 기계 같았잖아요.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뭐에서 보는 것처럼 뭐가 안 된다고 뭐 타이프라이터 집어 던지고 뭐 휙거리고 뭐 술도 확 먹고 뭐 이래 갖고는 소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되니 안 되니 뭐 재능이 있는 거 끊임없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있느냐, 그 자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느냐, 이게 문제들인데 어쨌든 이런 그 엄청나게 좋은 일에 부딪히면은 같은 일을 해온 저로서도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명의 혼부를 본 감동에 이 세탁부처럼 튼튼하게 굵어진 내 팔뚝을 하염없이 거울 속으로 바라봤다는 뭐 그것처럼 그렇지만 역시 살아도 다시 살아도 이제 이게 결국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선택이니까 그래서 그냥 전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 얘기를 소설 쓰는 건 자기만큼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게 하고 이래서 그냥 그 제 삶이 괜찮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완주를 했고 완주를 하고 그냥 뭐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근데 서정주 선생 같은 분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명당이다 소리를 했대요. 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잖아요. 고난이 많은,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주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쓰게 하는 힘이 되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대로 자족하고 어차피 나는 내 글을 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쓰고 뭐 그런다. 뭐 나 이거 영상 된다 생각하면 무서워 얘기하다. 아, 이게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우셨대요. 네. 영상은 얼마든지 하는. 영상이 좀 무섭긴 하죠. 남아서. 네. 뭐 어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문학과 모성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냥 참 다행스럽게 완주를 했다. 네. 예. 영상이 무서워서 마이크를 네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뭔가요, 제가 이 나이 들어도 그래도 다른 것에 마음을 무슨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든가 뭐 어떤 다른 욕망 더 젊어져서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내가 그냥 글만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책상 앞에 내 책상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내가 어쨌든 누가 읽든 말든 읽는 날, 남들이 읽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 글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가 알죠. 저도 제 글이라는 게 어느 만큼 지상에 남아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서양에 글 쓰는 사람이 그랬어요. 활발하게 작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품 많이 남겨도 그게 얼마큼 읽히다가 그 다음에는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연구실에 손에 들어갔다, 연구자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거 모든 생겨난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고 뭐 이렇게도 되고 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는 그냥 지금 이 나이가 돼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남모를 비밀을 가진 것 같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런 비밀이 있어, 이거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거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큰 기쁨과 생각하면 힘이 나게 하는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도. 멋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셨던 그 중국인 거리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를 기를 때는 부모의
책임감도 있고 뭐 다른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셔서 손녀 세대, 손주 세대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회충 먹는 회충 먹는 날을 이해 못하는 세대거든요.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런 세대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지. 그리고 아니면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걸 또 어떻게 들었냐 하면 한마디로 다시 살아도 아이를 업고 책상에 앉아 완주하겠다 이렇게 들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멋있는 할머니가 손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궁금 더 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이럴 때 우리 또 손자가 중학교 1학년인데 걔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할머니 이름이 구글에 들어가니까 있더라. 뭐 이 정도지. 뭐 나무 위키에는 어떻게 써 있더라. 뭐 이 정도지. 할머니가 무슨 글을 어떻게 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로서는 그냥 오히려 걔가 저 그런 거를 제 얘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저는 걔 얘기를 듣는 게 더 그런 뭐랄까 더 좋다고 한 거지.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시대들도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그 타이타닉이 생각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손녀가 이제 그 할머니의 삶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거를 한번 글로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작가님께서 목걸이를 타이타닉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이 났는데 들려주기보다는 이젠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럭저럭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나 봐요. 제가 아이한테 손주한테 그 노파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애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아는 게 많아.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럼요. 누구보다 많지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받고 대답을 약간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분 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렇게 좋은 계절에 여기 한무수문학관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몇 주 전부터 선생님을 뵙게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왕구즘 여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읽은 보배까지 선생님의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팬으로서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마지막에 그 문장에서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배 작품 잘 읽었고요. 저희 세대는 선생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란 세대예요. 제가 2000년도 초에 선생님과 그 김정문학관에서 찍은 사진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지금 20년이 넘었다 보니까 선생님을 그때 뵙고 이번에 처음 뵙는데 선생님 머리카락과 제 머리카락이 같이 하얘졌다는 거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를 느꼈습니다. 뭐 작품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도 선생님이 자주 좀 이렇게 우리가 뵐 수 있는 자리에서 자주 뵙지를 못해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뵈서 너무 저로서는 반가운데 선생님 건강 어떠신지 또 집필을 하시는 정도의 그 건강이 되는지 또 일상의 그 소설가로서의 아니라 일상의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나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기도 하고 이제 바깥 일들은 거의 안 해요. 바깥에 뭐 이제 그전에 저는 춘천에 오래 살았어도 춘천에서 뭐 외출을 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일이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일이니까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그나마도 잘 안 하게 되고 또 힘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정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저는 그 생각에 뭔지 이렇게
항상 많은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그 제가 이제 문학 하려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끔 하는 얘기, 그 전에 했던 얘기들이 그 작은 실패를 작은 성공에 연연해하거나 작은 실패에 너무 낭망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집에서 그냥 되도록 글을 좀 써보려고 잘 이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되도록이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쓸 수 있는 글들을 좀 써보겠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또 했냐면 제임스 셜터라는 미국 작가의 책 제목 중에 에세이집 제목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쓰지 않으면 네가 살았던 어떤 순간들, 네가 맞은 어떤 새벽, 어떤 빛들, 어떤 바람, 어떤 대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유하게 자기만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쓰지 않으면 정말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쓰는 게 쓰기를 시작을 한 저로서는 저의 또 의무가 아닌가,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시골 약간 춘천 교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걷는 일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걷고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되도록 외출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전화만 좀 길게 해도 피곤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야. 아니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이번에 또 뭐 노벨상 때문에 저는 전화도 사실 잘 안 뭐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제 전화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서 이제 그러면 또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하루에 전화 몇 번 받으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아유 이 아무 관계도 없이 멀리 있는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한강 작가는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니까 되도록 행동을 좀 적게 하고 이러면서 힘을 조금 모아서 글쓰기에 조금 해보고 싶겠다. 어쨌든 뭐든지 뭐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좀 하는 게 나의 작가라고 출발점이 그러니까 마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글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 그 에너지를 모아서 글을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신다. 굉장한 축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진짜. 예, 한강 작가님까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분, 네, 질문 받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여기에 되게 굉장히 어리신 분도 왔어요, 그렇죠? 예, 아까 왜 작가님께서 어이구 웬 애기가 왔어 이랬거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예. 마이크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딱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따로 없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글은 그냥 취미로 쓰기 시작한 거라서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옛날부터 책 읽고 글 쓰고 그런 거를 좋아했어서 약간 직업으로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하고 몇 개 쓴 게 있긴 한데 쓰셨대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우, 하나 밖에라니요. 네네. 네. 근데 작가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작가가 되셨다고 해서 네 그냥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등단도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그 글이 좋아서 글을 지금 쓰고 계시대요. 네, 네, 정말 애태 보이는 얼굴인데 이렇게 문학 소녀네요, 그렇죠? 응원의 한마디 한번 남겨주실까요? 똑같은 우리 작가님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새내기에게 근데 그냥 나는 취미로 쓰는 거야. 그거 갖고는 안 되고, 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은 진짜로 공부를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작가가 되기에는 너무도 많이 공부도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지나고 나서야 다 알게 되잖아요. 잘 모르는데 그 전에 김수영 시인, 풀의 시인, 그 김수영 시인이 우리 강의 나와서 6개월 강의 들었는데 그분은 강의실에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공부해라 소리 했어요.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여러 나라 다른 나라의 문학들 이렇게 하고 그게 자기 베이스 읽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공부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저도 후회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다방면에 그렇다고 소설책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릴케가 한 얘기죠. 그래요. 예. 읽지 않고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어야 멀리 본다. 그렇지. 릴케가 얘기했고 네. 옛날엔 뉴턴이 똑같은 얘기. 지금 오사생 한 얘기 똑같은 얘기. 네, 읽지 않으면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문구를 읽지 않고 쓸 수가 있느냐? 네, 읽지 않고는 쓸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는 좋은 글을 보는 눈이 없으면 좋은 글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좋은 글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많이 읽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동감합니다. 진짜 대가들이 있잖아요. 톨스토이, 도스토이, 토마스 만, 빅터 휴고 이분들의 그 역사, 문학의 지식은 그럼 전문가 이상으로 그렇게 돼. 다른 요새 노벨상 탄 분들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짜 거장들이거든요. 엄청난 공부파였어요 지금. 네, 그렇군요. 역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네. 네, 손 한 번 들어주셨고요. 예. 혹시 질문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은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질문을 또 한번 궁금한 게 들어보고. 뭐냐면요, 선생님. 그 중국인 거리라든가 또 저녁의 게임은 특히 어두운 이런 좀 측면의 소설인데 선생님의 그 가을 여자하고 환란이라는 이 꽁트집을 보면은 아주 그거 두 권 읽으면서 한 두 개 합쳐서 한 600페이지 되는데 굉장히 배꼽을 잡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 해학과 반전. 근데 그렇게 각각 다른 작품을 그렇게 그 꽁트집을 내신 게 그 선생님의 원래 어떤 성품, 어떤 기질하고 어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트레이닝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작품집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 이제 비 오는 날의 펜팔에 보면은 포항 N여고 강선이라고 나오고 그 친구랑 펜팔하는 남자친구가 드디어 만나게 돼가지고 풀숲에 이제 가서 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 물큰 한이 잡힌 게 똥이었는데 그런 똥을 소재로 해가지고 선생님의 이미지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를 읽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꽁트집을 내게 된 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담 안의 이야기들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삶에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인으로서의 그 담 안의 가정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조금 그 소설을 쓸 때와 꽁트를 쓸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역시 저가 쓰는 거죠. 이것도 제가 쓰는 거고 저것도 제가 쓰는 건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너무 목에 힘을 주기 때문에 글을 많이 못 쓴다 소리도 해요. 긴장 때문에. 그것처럼 뭔지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 겁주는 말 많아요. 카프카 같은 사람도 문학은 얼음을 깨는 도끼와 같아야 되는 얼마나 무서워 도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문학적 주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설 쓸 때는 힘을 있는 대로 주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리고 모든 걸 차단시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 고독 속에다가 자기를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게 가장
뭐 좋은 태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여튼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헤헤거리면서 뭔가 풀어내면서 하면 좀 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 문학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면 절대로 이제 너무 이렇게 밀도에 신경을 쓰고 너무 이렇게 조여맨다. 읽기도 힘들고 왜 꽁꽁 옮겨면 뜨개질한 거는 풀기도 힘들잖아요. 그처럼 조금 목에 힘도 빼고 좀 즐겁게 써라 하는데 제 속에 안에는 그냥 즐겁게 인생이 그런 것처럼 즐겁게만으로 흘러가는 거는 글이 문학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꽁두를 쓸 때는 이게 문학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일종의 생활문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도 그 12살짜리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새라는 소설이 있고요. 하나는 동화가 있어요. 똑같은 12살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느 쪽에서 이걸 보느냐, 어느 각도에서 이걸 보느냐,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소설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 페르소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한마디로 딱 단정짓지 말라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서설가님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나아가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치고 또 우리 관장님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혹시 소감 들려주실 분 계실까요? 여기 지금 손 드신 분이 심하진 작가님이세요. 저희가 9월에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마이크가 소리 나는데 저는 정말 우정희 선생님은 거의 이제 전에 우연히 한번 뵀는데 사실 하늘에 계신 분 제가 가까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전 작품으로만 이제 뵀으니까 근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거는 되게 얌전한 이렇게 겉으로 보시기에 모습이 되게 얌전하신데 글을 보면 정말 그 어떤 발칙함 같은 게 곳곳에 있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뜨개질 조밀조밀하게 한 코도 안 빠뜨리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오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제 들었는데 진짜 너무 소탈하게 어떻게 내가 이 경지를 뛰어넘었다 하는 거를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전 진짜 약간 후배 작가로 오늘 너무 이 시간이 힐링되고 감동받았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까 페미니즘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는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세태 소설이나 이 성격 소설이나 뭐 이렇게 구분하고 사람들은 되게 구분하고 나누고 뭐 규정 짓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생각에 선생님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문학이지 내 삶이 문학이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하면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래서 꼭 뭐 여자의 이야기라기보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성별이 여성이시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약간 선생님 비밀을 제가 하나 알게 된 것 같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후배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각본이 좀 제대로 짜야지. 한 땀 한 땀 잘 따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짠 거는 아닌데 마치 짠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묶였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